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 오늘 좋지가 않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로감이 제법 좀 느껴지는 월요일인데 그래도 이분들과 함께면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가는 놈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웬 안 가던 놈만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 주식 어떻게 좀 마무리됐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 줄 평으로 좀 여쭤보죠. 한 줄 평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 것만 안 간다. 내 것만 안 간다. 네, 한 줄로 한다면 이게 사실은 이 종목들이 오늘 나름 튀긴 튀었었습니다. 최근에 주도주했던 종목들이 튀었는데 생각보다 뭐 조금은 예상치 못하게 튀었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예상치 못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거래가 갑작스럽게 들어온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호재가 뜨면은 아침에 그 전에 장전에 뜨든지 그런데 되면 점심 전에 갑자기 점심 때 이런 식으로 최근 시장의 결과 다르게 움직였고 네. 장중에 플러스가 나긴 났었다가 오후에 좀 밀렸다. 매매를 할 때 오후에 밀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침에 밀었다가 오후에 오르면 난데 그리고 최근에 낙폭과대주들이 오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낙폭과대가 뭐 오늘 많이 온 화학주 뭐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학주 내가 6개월 추적해봤는데 하루 오르고 말았더라. 그래서 못 쫓아가겠더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학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시장. 그리고 특히 오후에는 소위 스트레스성 매도라 그러죠.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짜증나서 매도하는 스트레스성 매도가 뭐 호가별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체감하고 좀 내일을 다시 맞이하는 하루로 보고 왔습니다. 네, 내 것만 안 가는 답답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오늘 여전한 쏠림 현상이 좀 있고 이슈 찾기에 좀 급급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번 주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고용 지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여전히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여러 이제 좀 약간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시장도 조금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뭐 지난주 이제 고용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5월 비노목 고용 지수는 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ADP 이제 고용 지수죠. 그 부분은 예상치가 이제 22만 건인데 네. 실제로 나온 건 보게 되면 49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직은 또 고용 시장이 좀 견고하다. 여기에 이제 임금 시장까지도 올라가는 상황. 물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0.1% 이제 감소를 했지만은 여러 이제 고용 지표 쪽에서 아직은 조금 더 긴축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월가의 많은 의견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7월에 있을 FMC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25bp를 약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정말 이게 동전 뒤집기처럼 예전에는 지금에 있는 고용 괜찮지만은 기업 실적이 괜찮다. 네. 이렇게 보면서 25bp 정도는 우리가 좀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나오다가 너무 또 괜찮으니까 야, 이거 좀 긴축이 좀 덜 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약간의 그 미묘한 종이 한 장 차이의 어떤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도 사실 뭐 지금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에 어떤 커플링 현상을 뭐 일으킨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좀 들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긴축 우려를 키우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 경기 침체가 조만간 빨리 올 수도 있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장단기 금리차 작년에 저희 코로나 시절 다 겪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이 되면 경기 침체가 뭐 6개월 안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 현상. 그렇죠. 역전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지속적으로 더 이제 좀 확 실시되는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시장에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실질적으로 사실 뭐 기업들 보게 되면 EPS 수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업 단에는 현금 흐름도 좋고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좀 되어 있겠지만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저번 분기 대비해서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찾느라 바빴던 시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슈들이 많이 없었던 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황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오늘 뭐 한 줄 평 하면 뭐 K 세론의 날이지 않을까.
K셀 온의 네, 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유가 있는 종목도 빠졌고 네. 사실 없는 종목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전형적으로 약간 뭐 박 차장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트레스성 매도가 좀 많이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사실 장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사실 좋은 뉴스들이 있었고 충분히 매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사실 장 초반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거의 2조 정도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매도는 하방에 대한 배팅이라기보다는 사실 추세 추종적인 성격이 좀 강한 매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더 빠질 거다라는 것을 보고 선물을 매도하다기보다는 이제 하방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따라서 오는 매도였을 거거든요. 반대로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추세가 언제든지 턴하면 언제든지 환매수할 수 있는 성격의 선물 자금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7월 매매는 거의 항상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좀 세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바로 포지션 뒤집나 보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장 막판이 좀 좋을 거라고 봤는데 장 막판에 오후에는 조금 오전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좀 매수세가 좀 약화됐고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가 역시 현물에서도 많은 수량이 나오진 않았지만 좀 약간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좀 없었죠. 매수를 해야 될 사실 이유도 조금 덜하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매기를 잃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관들은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관들은 환율 부분도 좀 사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롱 위주의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환율이 좀 꺾어줘야 좀 과감하게 들어올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이거는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연동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환율은.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많이 나오는 매도 자금들. 사모펀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새마을금고 관련된 사태가 이제 뭐 채권 쪽에서는 어느 정도 또는 주말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좀 안정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뭐 오늘 아침 보니까 이제 뱅크런 사태는 많이 잦아들었다는 기사는 보긴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저는 이제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사모펀드에서 사실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금요일만 해도 사실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사모펀드가 매일 단위 쭉 거래 내역들을 쭉 보시면 네. 사실 1,000억을 넘겨서 매도나 매수가 나오는 일이 사실 드물거든요. 근데 오늘도 한 700억 넘게 나왔고 거래소 기준으로 지난주에도 금요일에도 한 2천억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제 비단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정말 아무런 뉴스 악재도 없고 뭐 실적에 대한 뭐 큰 변경도 없고 나쁜 리포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나쁜 뉴스가 돌았던 것도 아닌데 종목들이 이유 없이 확 밀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하방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더 과감하게 미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내려가는 종목이 더 밀리는 그런 현상도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단의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새마을금 이제 그런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단기 이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쪽에서 자금 회수 일부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금 영향이 지난주에 제가 알아보기로는 오늘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들었는데 오늘까지는 좀 영향을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단에서. 그러니까 오늘 참 시장 보니까 투자하기 정말 어렵겠더라 싶더라고요. 이게 좀 뜨네 싶어서 딱 보고 있으면은 주르륵도 흘러내리고 그래서 뒤따라 들어갔으면 필패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뭐 샀던지 다 마이너스였죠. 네. 이게 사실은 그 코리아 시장의 그 뭔가 종합을 하자면은 공통점은 쏠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쏠림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양극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수급단에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5월 달에 장 좋았잖아요. 네. 5월 달에 셀인 메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5월 좋은 이유는 다 필요 없고 외국인이 사서. 그런데 외국인이 6월부터 잘 안 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프로그램성 대형주를 사는 수급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시장에 있는 기존 자금은 한계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한계에 있는 자금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 아니면 기관일 거예요. 그죠? 근데 개인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매를 좀 크게 하는 트레이더성 개인과 네. 그리고 약간의 그 다른 종목을 나는 끝까지 들고 간다라는 믿음성 개인.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엔 최근에 소부장 쪽으로 몰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났다. 2차 전지잖아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한쪽밖에 쏠리지 않고요. 그런데 4월 달에 있었던 2차 전지의 기억은
너무 한두 종 너무 갔기 때문에 기관들도 다른 종목들이 추천이 나오면서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2차 전지의 경우는 한 몇 개만 가고 그냥 만다. 네. 그러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가지 않았었던 장비가 오늘 갑자기 튀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게 뜬금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수급으로 매매라는 것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쏠림과 수급이 좀 메말라 있는 상황 이거를 언제 끝낼 수 있느냐? 그러면 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돌아올 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는 그거죠. 청약이요. IPO. 기업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두 종목 오늘 내에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주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필에너지요. 그 스태킹 장비 회사. 필에너지가 16조 몰렸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9조 10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청약 자금이 16조 몰렸다는 것 자체는 웬만한 예수금 다 갔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빠졌다가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요. 많이 빠졌다 그래서 매수하는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금으로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현장에서 느낀 건데 대부분 예수금을 많이 빼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이 매매할 만한 거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장 좋아진 때 매매해야죠. 지금 장 좋습니까? 지금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은 그럼 내가 청약 갔다 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아파트 분양이랑 똑같네요. 지금. 그렇죠. 신규 아파트만 왜냐면은 잘 나가는. 400%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이게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투자자 저도 포함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손실이 있어요. 근데 1년 있다 손실을 메꿀 수 있다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매매하면은 3일 만에 메꿀 수 있어. 하루 만에 나올 수 있어. 그죠? 우리가 오픈노래하는 종목이 하루에 그런 변동이 나왔어. 280%가. 네. 시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내가 오늘 20% 손실 치더라도 신규 상장은 이번 주 금요일 필요하면 하면 내가 한 번에 내가 메울 수 있어.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딴 걸 안 사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장 자체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려운데 물론 또 이렇게 제 입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거의 바닥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만은 낭만고양이님 이제 증시 하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이제 하방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움직였고 네. 이렇게 이거 바뀌려면은 이게 바뀌는 것도요. 제가 올해 1월 달 기억해 보시면 올해 1월 첫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거의 패닉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래일 10시 1시간 만에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500억에서 딱 600억 샀거든요. 근데 시장이 30포인트 떴습니다. 그게 몇 분만 해도 시장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이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거고 일단은 항상 저희가 이렇게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거의 바닥이었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니, IPO 네, 말씀해 주시죠. 관련해서 네,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통계를 좀 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IPO가 제도가 바뀐 거잖아요. 사실 지지난주부터 시작이 된 건데 네. 글로벌 시장들은 특별하게 이상이 없었고 한국 증시에서도 특별한 지수를 크게 오르락내리락 할 만한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의 등락폭이 또는 이유 없이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무슨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 바뀐 게 IPO 시장의 룰이 바뀌었죠. 네. 60에서 400% 된 거니까 10,000원짜리가 공모주 상장을 하면 6,000원에서 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장이 쭉쭉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 거래대금이 한 지금 9조에서 10조 나오거든요. 근데 상장 날 대부분 지금 6천억에서 7천억씩 나오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날 그날 거래대금의 10% 정도가 그 한 종목, 작은 종목에서 거래되는 거죠. 네. 근데 그에 반해 정말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성장성도 갖고 있는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사실 몇십억 안 되고. 그러니까 단기 스마트 자금들이 다 거기 가서 있다 보니까 그냥 시장의 자금들이 아까 안 되는 종목들을 그냥 팔아서 빨리 복구하려면 그쪽에서 놀거나. 그리고 좀 이게 어차피 매매할 거면 되는 쪽에서 돈이 많이 몰린 쪽에서 놀아야 되니까 스마트머들이 다 그쪽에서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청약 일정 앞으로 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필에너지가 16조가 몰렸거든요. 네. 경쟁률도 1,300대 1이 넘었었고 그러면 분명히 또 금요일도 쉽지 않은 종목별로는 쉽지 않은 날이 될 거다.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목요일 날 혹시나 시장이 좀 떠서 또는 내 종목이 좀 떠서 수익이 좀 난다면 챙겨놨다가 그렇지. 금요일 날 신규 상장을 하면 어차피 아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엄청 매매가 활발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시 반쯤 지나서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종목이 밀리면 그때 조금 뭐 단기 매매 전략들을 그렇게 해서 쓰는 전략도 저는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통계가 사실 몇 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지금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 모멘텀이 있어도 가기 어려운데 수급까지 일정 부분 뺏어가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또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력이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도 100만 원 갔다가 또 다시 또 떨어져서 네. 마감을 하고 전반적으로 피로감이 좀 큰 날인데 희망을 좀 주세요. 아니 저는 여기서 첨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첨언하시고. 예. 네. 일단은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급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IPO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IPO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박현선 차장님께서 외국인이 좀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봤냐면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자체를 한번 건너뛰고 이번에 7월에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이 금리 인상 자체가 뭐 스탑 앤 고다 여러 이제 뭐 단어를 이제 넣어서 이제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가고 이런 약간의 늘어지는 시장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약간 사이클도 물론 이제 어떤 짧은 주기의 사이클이 와서 회복기를 지나고 나서 어떤 이제 실적 장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네. 사이클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 사이클 주기가 좀 늘어지는 현상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직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오는 걸 좀 꺼리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팀장님과는 또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옐런 장관이 이제 방중을 마치고 돌아갔잖아요. 네.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사실 이번에 미국과 뭐 중국의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가셔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네. 뭐 평행선이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별다른 이때 성과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시장에서 크게 뭐 움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이슈 때문에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앞으로 이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사실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단기간에 우리가 해결될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어떠한 시장의 그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상사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 대한 뭐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과거에 1970년대의 오일 쇼크 그리고 나서 석유의 어떤 패권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를 좀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이 원자재 시장이 새로운 어떤 석유 시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쉽사리 또 내주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좀 줄이자.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어떤 그 원자재 시장을 조금 다각화해서 채널을 여러 개 두는 거죠. 뭐 남미가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될 수 있고 여러 나라의 그런 이제 위험 요소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좀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양국이 마무리되는 흐름이 아니라 추가 규제를 또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 첨단 기술에 관련된 그런 투자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도 쉽사리 패를 뭐 까지 않는 네. 오히려 자기의 패를 보이지도 않고 네. 계속 평행선을 이룰 수 있는 이뤄가는 그런 뭐 스탠스를 계속 취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국이 뭐 예고된 규제들 뭐 지금 뭐 희귀금속도 수출 안 하겠다 이러고 양국의 규제들이 계속 만약에 단행이 됐다. 네. 이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시나리오를 썼는데 네. 작가가 좀 돼봤습니다. 네. 예. 자, 미국은 분명히 중국을 이제 견제를 할 것이고요.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이 채널의 다변화를 하는 그 국가들한테 약간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러니까 어떠한 각 나라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그 채널 확장을 막는 그러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 여러 이제 희금속들, 그냥 히토류 같은 그런 부분에는 60%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60% 가까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면 그러한 예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를 들면은 뭐 석유의 어떤 감산 그렇게 해서 석유 가격을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어떤 스탠스를 중국에서도 원자재를 이제 쥐어짜면서 그러한 어떤 채굴에 있어서 이러한
생산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급망의 어떤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오게 될 수도 있겠네요. 공급망 리스크가 계속 또 심화되고 그렇죠. 그 물가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지금 당장 오늘 뭐 이번 주에 CPI가 또 발표가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영향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또 주식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급망 좀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최근에 베트남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미국이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뭐 디리스킹이나 하나 칠게요. 그러면은 왜 베트남이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일본도 좋았죠. 일본은 아시다시피 마이크론 공장이 가고 있는 중이고 베트남은요 중간재 생산 국가가 아니고 중간재를 받아서 완성재를 생산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성재 자체가 매출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좋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지금 중간재만 생산하는 쪽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나 쪽에 있는 국가의 수혜를 좀 덜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는 2022년도에 수출 의존도가 중국 19%거든요. 근데 미국이 18% 나왔어요. 그럼 그래프로 보면은 중국은 23% 찍고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미국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조만간 이 커브를 틉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펀드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리아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찐 글로벌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어찌됐든 미국향 제품 생산이 많은 곳에서 지금 주가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펀드 플로우가 맞다라면은 네. 아까 이제 너무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길래 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코리아에서도 약간 그런 수혜를 받아서는 크다. 항상 아쉬운 점이 코리아 증시의 특징은 좀 뜨거울 만하면 외국인들이 팔아서 안 돼요. 5월달에 솔직히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도 흥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있겠지만은 지금 타일 중국 하는 중에 미국상 수출 의존도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은 국내 수혜도 좀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서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미국 수출 그렇죠. 증가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희망을 좀 걸어보고요. 요즘에 이 메타가 만든 스레드라는 SNS가 굉장히 초흥행을 거두고 있죠. 4일 만에 1억 명이 가입했다. 지금 트위터 가입자 수가 3억 명이라고 하니까 3분의 1을 4일 만에 채운 거거든요. 왜 흥행했다고 보세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저 주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MC님도 그렇고 네,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그럴 만한 SNS 그런 플랫폼 자체가 최근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내가 뭔가 찾고 싶었는데 그 스레드가 나온 거죠. 네.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반말을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다 억압돼 있거든요. 지금 지금 엄청 안 좋아. 저도 억압돼 있어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방송이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반말로 할 수. 반말로. 반말로. 네, 그러니까 예. 스레드 반말로 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인스타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근데 인스타도 저 보다 보면은 이제 광고가 너무 많아서 제가 보고 싶어하는 인플루언서의 그거를 못 보게 되는 거죠. 찾아야 되니까. 찾으면 또 이제 저 집에서 뭐라 그러죠. 왜 찾고 있냐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지금은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인플루언서에 대한 약간 동경, 갈망이 굉장히 많은데 네. 새로운 시장을 내가 미리 들어 선점한다면 나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로 이제 수익을 보시는 분들,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던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 과정이 그렇죠. 일반인들도 많이 쉽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플랫폼에서 내가 빨리 선점하는 게 그런 하나 전략으로 또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새 플랫폼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그렇죠. 예. 요즘에 지금 그 이 스레드에서 논쟁이 뜨거운 게 물냉이냐 비냉이냐 이 논쟁이 뜨겁다 그러는데 우리 저 친멍크님도 보시다가 저녁에 물냉 먹어야 될까 비냉 먹어야 될까 고민된다 그러시는데 이거 황 팀장님이 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아 저는 무조건 물냉입니다. 물냉입니다. 네. 이유도 같이 좀. 이유요? 예. 물냉이 근본입니다. 물냉이 저는 그렇게 근본을 좋아하신다. 네. 네, 이건 그냥 가볍게 장난을 한번 질문 던져봤고요. 트위터에 지금 대항마격으로 나온 게 지금 이 스레드잖아요. 근데 이 스레드의 흥행의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둘이서 뭐 이제
저커버거하고 뭐 사실 뭐 격투기 하느냐 마느냐 그 말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사실 저도 스레드 해서 이 앱은 사실 며칠 전에 깔았었어요. 하도 이게 새로운 건 해봐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오늘 저도 한번 이제 회원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그 로그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인스타와 연동이 쫙 되면서 바로 이게 또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1억 명 가입자 수가 뭐 챗 GPT보다 더 빠르고 하다라는 건 사실 인스타에 아직까지는 후광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스타에 대해서는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거든요. 네. 네, 그냥 뭐 그런 인스타를 뭐 동경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나 뭐 굳이 뭐 그들의 삶이랑 나의 삶이 뭐 얼마나 동일시 할 필요도 없고 동경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스레드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트위터 정도의 스타일을 바뀌지 않을까 저는 단지 그렇게 되면 뭐 트위터도 어느 일정 부분 파일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고 네. 뭐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지 서로 파일을 뺏어먹는 관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뭐 이게 뭐 굳이 막 우리가 여기서 경주마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토픽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네. 이게 뭐 주가에 영향이 어떻게 될까 메타에 미치는 영향이 네. 어떻게 될까 보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나올 뭐 XR이나 VR 이런 기기 OLED 산업을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반향이 생각합니다.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그럴 네. 수도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잠깐 살펴본 결과입니다. 네. 전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그래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인스타그램이 이제 이용자가 한 20억 명 가까이 뭐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 스레드에 대한 이 어플리케이션 이러한 이제 플랫폼 자체가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의 그 메타라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좀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좀 지쳤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다른 어떤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이탈 현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스레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서 어떤 생태계를 계속 견고하게 한다면 혹시나 뭐 메타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뭐 메타버스의 세계, 그 세계에서 많은 데이터가 또 필요로 할 것이고 아니면 뭐 클라우드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가 어떤 접목이 돼서 또 새로운 어떤 시너지를 또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뭐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그러한 뭐 프로그램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는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는 있다. 좀 이렇게 네.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스레드의 기능이 기존의 것들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도 오늘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오늘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기서 지금 가장 빨리 가입하신 분이 박현상 차장님. 그렇죠.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바로 그날 가입을 했고요. 가장 연장자신데 가장 빠릅니다. 그 연장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반말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나의 일상을 할 수 있고 뭔가 기존의 인스타 같은 경우는 최근 분위기 보시면 필터도 걸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뭔가 꾸며야 되기도 하고 뭔가 멋있어야 되고 하는데 스레드의 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의 일상을 편하게 그냥 글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인스타에서는 댓글이 그 사진 첨부가 안 됐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물냉 드실래요? 그러면 여기 물냉이 더 맛있어서 사진으로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조금 기존보다는 약간 격식이 있었다면은 스레드의 경우는 조금 격식을 푸는 자유로움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연장선 상인데 과연 스레드가 메타 주가를 폭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은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미국장이요.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눕고 있잖아요. 눕는 이유는 뭡니까? 기존의 빅테크들만 많이 올랐었다가 그 다음에 실적이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가다 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2분기 발표를 또 한 달 있다 하겠죠. 하게 되면은 그날 발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발표처럼 그 다음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이던스의 상향 요인은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플러스 알파를 좀 더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스레드의 의미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과거에 얼만큼 올랐냐면 우리가 작년 11월 달 저점이 88달러예요. 근데 지금 290달러면 3배 넘어, 3배. 그러면은 3배 반이 넘죠. 이것을 정당화할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7월 24일 날 25일 날 FOMC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봤을 때 아시죠?
그럼 피봇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27일, 25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는 FOMC가 2달이 없습니다. 그 2달 동안에 뭔가 새로운 게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작년에 잠깐 주가 반등 나도 기억을 해보시면 1월 때 플랫폼 관련주 피봇이 살짝 한 5일 정도 기대감이 있었던 거 기억해요. 그때 생각보다 많은 게임주, 생각보다 많은 플랫폼주들이 밑에도 거의 30~40%씩 올라섰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조금 더 이것 때문에 기대할 수 있겠다고 해서 약간은 좀 희망 회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1위 테마로 올랐던 게 이제 디지털 광고 쪽 업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스레드랑 연결돼서 오른 걸로 보이는데 실제 연관성이 정말 있는 현실적인 판단들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수급에 의한 건지 뭐 테마인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 그대로 모멘텀을 찾은 거겠죠. 예, 이거가 광고가 앞으로 좀 더 늘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로 보이는데 최근 테마주의 속성들을 보면 사실 그 테마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스레드가 앞으로 어떻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전반적으로 수익 구조나 뭐 스레드가 과연 발생하는 그런 광고 매출들이 이 기업들과 연동이 되어 있을까? 사실 테마주들이 그런 거 사실 상관하고 오르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더구나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단기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만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스미디어 정도만 연관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네.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매매의 결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이게 그 대부분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그 스레드 관련주,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쪽 종목들이 오른 이유는 주말 사이에 그죠? 가입자 수가 1억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크게 오른 거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첫 양봉이 나왔고, 근데 그 전가 추이가 꺾이게 되면은 또 이 종목이 안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입자 증가 추이가 꺾이게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네. 그거를 좀 매매하는 결을 되는데 또 이제 꺾이게 되면은 무슨 얘기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 나올 거냐면 트위터랑 소송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항상 주가는요. 요즘 주가가 더 그럴 텐데 그 이유를 찾습니다. 빠질 때 그거가 이유가 저는 이미 정해졌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게 올라가는 그 대부분 근데 종목들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2,000억 사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종목을 꼽으신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마케팅하면 에코 마케팅 기억나시죠? 나스미디어 이런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상장됐거나 혹은 사명 변경이 된 종목들이 조금 더 핫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특징 아시죠? 대부분 분들이 물려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린 종목들이 더 안 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시면 안 되긴 하겠지만 매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거 그리고 가입자 추이 그리고 소송전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쳤던 것 같더라고요. 네. 2차 전지주들이 우리가 잘 나간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약간씩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지금 뭐 2분기 실적으로 움직였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네. 대부분 다 2025년 이상의 실적 또는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2030년까지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030년 뭐 지금 양극재 1위 생산 뭐 기사도 사실 주말에 나와서 오늘 셌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방향성만 맞으면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가이던스 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너무 막 과도하게 안 나오거나 그러면 그렇지만 않다 그러면 방향성만 맞으면 일단은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들어갔을 건데 만약에 생각했던 성장률보다 안 나왔을 경우에 는 조금은 주가에 분명히 좀 등락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조금 차이를 좀 느낌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좀 이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네. 분명히 좀 작년 같은 경우 2차 전지로 묶여 있었던 모든 대부분의 4대 소재 주식들이 다 움직였었죠. 근데 지금 보면 다 뚜껑을 좀 열어보면 조금 바닥에 있는 주식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 올라올 때 안 올라오는 것들. 네. 그러니까 주도주의 끝은 결국은 집중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관련 주식들만 조금 돈이 계속 몰리는 것 같고 사실 LNF만 해도 사실 에코프로 갈 때 더 상승률도 많이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LNF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부동산 얘기할 때 똑똑한 한 채 얘기, 똘똘한 한 채 얘기했던 것처럼 네. 결국은 2차 전지 안에서 가장
이 어떤 그 회사가 섹터 내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어떤 게 해자가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게 결국 주도주 마무리라기보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 글로 다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LNF와 에코프로 중에서 뭐 선택할래 하면 그러면 잘 안 되는 LNF 좀 팔아서 에코프로 사야지. 이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예. 맨 마지막에 약간 뭔가 쭉 한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방향성 맞고 실적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과하게 오버슈팅이라는 말도 좀 조심스러운데 네. 어쨌든 이제 실적 발표한 날 세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모든 종목 다 통틀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는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에코프로가 또 이제 그룹 실적이 수요일에 나오잖아요, 네, 박창님. 네. 요것도 어떻게 좀 될지 우리가 어떤 걸 좀 눈여겨 봐야 될지. 에코프로가 오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부터 상장 일정 이거거든요.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숫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컨센서스 맞을 것 같은데 그룹사에서 얘기할 때 제가 에코프로 IR을 쭉 봐봤거든요. 들어보면은 마지막에 그 수주 잔고라든지 그리고 자회사 계획이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반영해서 최근에 에코프로 오른 이유가 자회사 상장 부분에 그 얼마를 밸류를 측정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에코프로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막상 이게 공매도가 많다 치더라도 이게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회사가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공매도를 쳐놨는데 자회사 상장이 거의 3조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밸류를.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모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밸류 더 받을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서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항상 요즘 시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장은 항상 정직했는데 그것을 좀 우기고 혹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경험적으로 항상 시장은 정직했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이던스라든지 자회 상장 여부의 일정을 체크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근데 거기서 그 다음 날 오른다 그러면 그건 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도 더 간다 하면은 시장이 그만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물론 황 팀장님 말씀대로 안 가는 LN 팔고 에코프로 산다, 에코프로 비밀 산다. 근데 그것도요 시장이거든요. 막상 보면은. 그래서 시장을 인정하자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인정하자. 사실 뭐 다양한 다른 생각들을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렇죠. 인정해주는 거 그게 맞습니다. 이제 이성적인 대화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문화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는 그렇고 현대차 기아는 좀 실적 어떻게 보신지 궁금해요. 그간 팔린 걸 보면 사실 역대 최대를 기록해도 뭐 이상하지 않은 실적일 것 네. 같긴 한데 저희가 궁금한 건 주가거든요. 네. 그런다고 주가가 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2분기 또는 올해 하반기 그나마 시장 지수 미들맨이 자동차 섹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는 좀 다른 별개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EPS들은 사실 계속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다 좋아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주가는 그거와 반대로 과연 주가가 1분기에 이제 올라가는 추정치들을 미리 반영했느냐 또는 이제 앞으로 반영할 거냐 그 차이인 건데 자동차 섹터는 앞으로 저는 좀 주가도 올라갈 룸은 좀 더 충분히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직 현대기아차는 그 전기차 회사로서 아직 상승량이 좀 덜합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아직도 내연기관 판매량이 90% 이상이고 사실 최근에 광고하는 차량들 봐도 사실 내연기관도 여전히 많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지금 10% 미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기아가 2차 전지 테슬라와나 다른 2차 전지 EV를 파는 회사로 좀 바뀌려면 30% 이상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PR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 그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수급적인 이슈들 또는 전반적인 시장 환경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사고 싶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금을 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전 못 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채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의 국내 그 주식 비중을 굳이 높여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해결이 돼야 또는 유동성이 해결이 돼야 한국 주식을 좀 과감하게 살 텐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좀 약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하반기 가서 좀 트리거가 지나서 금리 피봇에 대한 조금 뉘앙스가 좀 나올 때쯤이라고 하면 가장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현대기아이지 않을까. 자동차 부품주까지 그렇게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오는 게 좀 부담이 된다면 자동차 부품주 말씀하신 거는 어떤가 싶은데 빅4가 실적이 또 영업이익이 괜찮을 거란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현대위아, HL만도. 네. 이쪽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최근에 추세가 제일 좋은 건 만도가 제일 좋긴 하고요.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 BSA라 그래서 배터리 그 패키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수주가 폭스바겐으로 다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그게 주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아쉬운 겁니다. 아 거기도 반영이 안 돼. 예, 이게 지금 전통 자동차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모비스. 근데 글로비스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류회사에서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로 좀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모든 섹터가 하나씩 바뀌지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각 회사마다 하나하나씩 밸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HL만도 밸류 인정받았고요. 그 중간에 뭐가 받았습니까? 현대 글로비스 인정받았고요. 또 뭐 받았습니까? 현대 오토에버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제가 보기엔 아마 모비스가 되지 않을까라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비스가 가장 높게 있는 거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빠질 때 항상 제가 아까 이제 빠질 때 소송전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빠질 때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가 좀 그게 또 피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이게 좀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왜 지금 주도 섹터가 좀 오늘처럼 크게 빠지면서 답답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주도 섹터가요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소부장 하나 혹은 바이오밖에 없어 이랬는데 요즘은 엔터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섹터 그리고 우주항공 될 수 있고 조선해운 이런 식으로 전력기기 많이 있으니까는 네.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중을 해서 자동차로 좀 하는 건 약간 애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그 순환매를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땐 순환매가 조금 더 매매하기 어렵다.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대차, 기아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삼성전자 빠지니까 아무도 거론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축복하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론하려고 했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2분기 실적이 급감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좋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이 AI 반도체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부터 이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바닥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시점인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뭐 일단 뭐 삼성전자로 하게 되면은 지금 가장 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재고를 어떻게 이제 쳐내느냐 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감산에 대한 그런 효과가 이제 뭐 두드러질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는 이제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3분기, 4분기 뭐 특정한 타이밍을 저희가 뭐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지금 이제 재고는 거의 피크를 찍은 상태고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얼마나 빨리 재고를 소진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가장 큰 하나의 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여담으로 제 지인이 또 이제 반도체 업계에도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예, 뭐 삼성전자 괜찮다고 하답니다. 아. 예, 괜찮다고. 반도체 업계 예. 그래서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뭐 다 알겠습니까 그걸. 예, 근데 이제 네. 일단은 재고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감산 효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황 팀장님께도 여쭤보고 네. 싶은데 이제 전자요. 주가가 지금 어쨌거나 네.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실적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좋았는데 네. 말이죠. 네, 일단은 3분기, 2분기를 전후로 지금 실적은 턴하는 거를 대부분의 증권사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주가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DDR4보다는 지금 나오고 있는 DDR5나 HBM으로 보고 있는 거고, 사실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AI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잖아요. 현실화될 미래고 결국 네.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건데 이제 과연 그 개선 폭이 또는 개선 속도가 얼마큼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이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작년부터 거의 20조 샀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뒤집어서 판다. 만약에 뭐 삼성전자를 인수하려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통상 보면 1년 사고 1년 오르고 1년 팔고 1년 내리고 이제 그 결국은 반도체 주기 또는 금리 그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제 네. 1년 정도 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샀던 에너지들이 이제 터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터지는 시기는 상승으로 올라가는 밀어 올리는 시기가 있을 건데
그건 우리가 정할 수는 없죠. 뭔가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라던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산다라는 기사가 좀 들려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 조금 멈춰 있는 상태죠. 금리라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매크로적인 환경이 아직은 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하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잘만 넘긴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많이 빠진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들, 이유 없이 빠졌던 소부장들이나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들은 다시 한번 포트 점검해 보시고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충분히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팀장님이 보실 때는 이제 그 외에 우리 2분기 실적을 보면서 네. 이런 업종 좀 주목해서 보면서 뭐 주가 반등에 좀 기회도 좀 노려보고 할 만한 데가 있다. 어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2분기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여기서 사실은 2분기 실적 발표 중에 이제 매매에 좀 약간은 방법이긴 한데요. 네. 지금 소부장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릴게요.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잘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날아가는 당위성은요. 퍼가 아직도 23배밖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편하게 그만큼 엔비디아는 200배라고 하는데 네. 그죠? 그만큼 코리아 주식이 당위성이 가려면은요. 그만큼 실적이 받쳐줘야 되고요. 받쳐준 종목이 기간 수급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의 가이던스는요. 이미 처참하게 깨져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가이던스 자체가 커버가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전 하이닉스는 엄청 많이 커버를 하는데 소부장 종목들은 2, 3년 동안 커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커버 자체가 낮아 있는 상태. 그냥 디레몬판 빠지니까 작년 안 들어왔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커버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퍼 10배, 9배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적자인 종목들보다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소부장 안에서 선택하는 게 확률이 조금 높다. 왜냐 어차피 8월 초까지 실적 발표할 텐데 거기서 컨센 정도는 나와야지 그 더 주가가 날 수 있는 당위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두 번째는 섹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섹터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섹터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부터 좋은 데가 하나둘씩 부러지고 있습니다. 안 부러져 오늘 그 엔터 부러졌고요. 그 안 부러진 데가 전력기기예요. 그러면 저는 좀 전력기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시장이 나는 지금 수익난 종목을 내가 챙겨야겠다 해가지고 뭐 현대전력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던졌다. 그럼 전 내일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더라도 시장 살아나면은 실적 좋은 곳이 더 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라이프 이즈 굿 님이 삼부토건 그렇죠. 재미지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저도 참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역시 실적이 잘 나가는 쪽 열심히 찾아봐야지 하다가도 지금 이번 주에 나토 정상회담 윤 대통령이 가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막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삼부토건이 또 막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우리의 이런 고민과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는요,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실적 베이스 하는 이유는요, 변동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실적 베이스 종목들은 물론 빠질 때 많이 빠지긴 하지만은 적어도 테마성으로 오른 종목들보다 빠질 때 덜 빠지고요. 오를 때 한 게 더 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어느 확신이 가져가지고 그 삼부토건, 그러니까 A라는 테마주를 50% 이상 실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거 자체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물론 저도 부럽죠. 많이 오르는 거 부럽죠. 당연합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하다 보면은 꾸준한 수익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좀 그 외에 좀 주목해봐야 될 일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박 팀장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이번 주는 뭐 단연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3%대가 나오지 않을까. 3.1%가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3%대가 이제 나오는 그러한 CPI를 한번 보게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근원 물가가 리스크 아니에요? 근원 그렇죠. 물가가 지금 5.0 전망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5.0이면 여전히 높은 거 아닙니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뭐 에너지와 더 식료품을 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물가 지수인데 그 물가 지수가 지금 현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연준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부분과 이제 큰 아직 갭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스티키한 그런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되면은 또 은행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되고 JP 모건 최근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 또 실적이 어떻게 녹아 들어갈지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미국의 어떠한 이제 금융주들을 한번 보게 되면 또 한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 BTS 정국이 신곡을 발표한다는데 하이브 주가가 또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락장 어떻게 좀 버텨내야 되냐 우리의 지금 지친 마음 속에서 세 분께서 좀 우리 멘탈 무장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황 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지금 뭐 사실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뭐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오늘 여기서는 좀 반등이 나오겠지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방 더 맞을 때마다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항상 결론적으로 보면 좋았던 주식들은 결국 다시 올라갔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멘탈적인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주식에 섣불리 물타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주식들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이 비록 좋은 주식일지라도 본인 생각에 좋은 주식일지라도 그 주식은 시장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물타기하지 말고 차라리 올라오고 있는 쪽에다가 계속 관심을 보고 바닥 확인이 언제쯤 나올까 그걸 차라리 그 물타기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황 팀장님. 네, 저는 사실 오늘 저도 좀 준비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네.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뭐 모든 방송에 뭐 사이클이 있다, 뭐 이런 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메릴 린치의 뭐 투자 시계가 있고요, 뭐 우라가미 구니오의 사계론이 있고 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이 있고 여러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주기가 계속 그런 이론들이 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론이 물론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타이밍과 그런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이론은 아니겠지만 전체 시장은 항상 늘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침체기를 겪고 회복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러한 어떤 순환을 우리가 꼭 공부를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최근은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좀 늘어지게 만드는 그 주기 자체를 늘어지게 만들 것뿐이지 지금의 시장을 파괴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순환을 좀 보시면서 늘 시장은 또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창님. 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제 표정 안 좋잖아요. 네. 그럴 때 항상 바닥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 코로나 겪었고요. 네. 1,400포인트 받습니다. 저는 생방송 중에 코피도 터졌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시장에 살아 있으니까는 기회는 오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뭐 멘탈 어떻게 잡아라는 말씀보다는 일단 살아 있고 내가 보고 있고 우리 채팅이라든지 같이 동료들과 호흡하고 있으면은 분명 기회는 옵니다. 힘내시면 됩니다. 네. 표정만 보면 진짜 지금이 바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 시장이 좀 진득한 구석이 없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한 것 같죠. 그런데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이 탄탄한 종목들은 금세 또 중심을 되찾는 모습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저희 경주마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했던 바로 그 종목들입니다. 좋은 종목 들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바로 평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심 잡으시고 어려운 시장 차분하게 대응해 가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